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주식 강의를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주식 투자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거의 저기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직접 투자를 안 해도 직접 투자죠. 그것도 펀드 매니저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이나 이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직접 맡기는 경우가 우리가 펀드이죠. 그럼 저희가 이번 시간은 좀 펀드에 대해서, 펀드의 약간 민낯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공개를 할 겁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펀드에 대한 조심할 사항을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제 펀드 매니저라는 분들이 다 이게 똑같이 이게 한꺼번에 쌓여가지고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좀 이게 조심스럽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약간 악의적이고 여러분들이 꼭 이런 펀드 회사나 펀드 매니저들은 꼭 피해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버리면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다 이게 좀 나쁘고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다 이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약간 경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못지않은 그게 사람마다 좀 틀릴 뿐이지 못지않은 그게 좀 그런 좀 약간 안 좋은 짓들을 많이 해요, 펀드 매니저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좀 심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저도 이렇게 중고차 제가 장사를 많이 해봤지만, 중고차 장사꾼 말은 믿지를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긴 하죠. 솔직히 말씀해서 하자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약간 저에 대해서 하는데, 저도 나중에 한번 따로 이제 중고차 강의에 대해서 할 때 좀 이렇게 할 건데, 주식시장이나 이쪽에는 속임수가 많아요. 야로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야로가 뭐냐고, 야바위꾼들 이렇게 도박을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속이는 사람을, 속이는 걸 야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바위꾼들이 뒤에서 속이는 걸. 야바위꾼이 또 뭐냐고요. 얘네들은 이게 골라 하면서 뒤에서 도박을 하는데 뒤에서 이게 장난을 치는 거를 야바위꾼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야바위꾼이 내가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도 야바위꾼이나 야로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자문시도 했냐고요? 톡 까먹고 얘기할게요. 저도 만만치 않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야로나 뒤에서 약간 속이고 속임수 같은 거를 저도 좀 솔직히 해봤고, 중고차 장사를 하게 되면 그런 환경에 접하게 되면 거기에 좀 적시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 비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게 좀 틀려요. 저도 이 말을 제 입으로 하기가 참 그렇고 참 거시기 한데, 공소시효는 다 일단 지났으니까 일단 이거는 나중에 해볼게요. 왜 얘기하냐면, 장사나 거래, 브로커가 있는 데는 주식 매매도 브로커예요, 일종의. 그렇죠? 펀드 매니저도 일종의 브로커예요. 우리가 브로커 하면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어요. 이제 브로커가 뭐냐? 그냥 중개상.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동산도 브로커예요. 부동산 업체가 자기 집이나 땅을 자기가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갖고 있는 땅이나 집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파는 데 있어서 중개적인 업체를 하는 거를 브로커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브로커들이 하도 이렇게 안 좋은 짓을 많이 해가지고, 중고차 장사도 브로커냐? 중고차 장사도 브로커예요. 옛날에는 중고차 장사를 낙가마라고 한 적도 있고, 옛날 브로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이게 좀 약간 저기 일본 말보다 약간 저기 브로커가 외국말 하여튼 어느 나라인지 근데 브로커라는 그 말이 한때는 굉장히 전문성 있고 뭔가 좀 있어 보였는데 이 브로커들이 장난을 많이 치면서 이제 이게 거기 뭐냐 이게 저기 뭐냐 방송 같은데 브로커에 대한 안 좋은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브로커 하면 굉장히 이게 저기 안 좋게 이게 부각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고차에게 저 같은 이렇게 장사꾼도 그냥 브로커라 하겠어요. 근데 브로커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뭐 딜러라고 이게 바뀌죠. 일종의 예전에는 저기 피라미드 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피라미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니까 다단계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가 다단계가 이름 또 똑같아. 피라미드나 다단계나 똑같아. 하는 짓은 거의 비슷해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순화가 되고 좀 덜 할 뿐이지 똑같아.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피라미드 옛날에 문제가 돼가지고 살인도 일어나고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름을 다단계로 해서 사람들 꼬시다가 다단계도 이제 옛날 피라미드와 다단계가 똑같은 거야. 이제 사람들 이제 그걸 아니까 나중에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뭐 이게 변하는 케이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브로커에 대한 걸 좀 먼저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중고차 장사가 브로커예요. 중간 이게 기체적으로 내가 중고차를 사서 이렇게 팔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게 중고차를 사서 이걸 파는 것도 이것도 브로커예요. 장사기라 하죠. 중고차 장사. 근데 중간에서 브로커를 하게 되면 이게 보여요. 이게 어떻게 이게 속임수를 갖다가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내 이익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보여요. 그렇게 되면 양쪽을 다 속이게 돼요. 주식도 우리가 증권 시장 있잖아요. 주식 시장도 또 브로커 시장이에요. 그죠? 자기가 주식을 사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증권 시장 뭐냐 이걸 샀다 팔았다 하면서 중개해서 수수료를 먹고는 브로커예요. 그럼 그에 대해서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잖아요. 보여요. 뭐가? 이 시장의 허점 같은 게 보이게 돼요. 중고차도 그러냐 아니고요. 중고차도 그런 걸 많이 해요. 그 시장의 허점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좀 속임수 같은 걸 많이 이게 쓰기도 해요. 뭐 예전에 뭐 굳이 말 안 해도 뭐 저기 뭐냐 가끔가다 한번 나오긴 하는데 좀 요거는 넘어갈게. 그 나중에 지금 설명드리고 이제 이번 강의는 이제 증권에서 펀드 좀 약간 좀 본질적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왜냐면 브로커라는 이 펀드 매니저도 어떻게 보면 브로커 개념이에요. 이게 브로커라는 개념이 나중에 이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브로커가 수익이 많이 이게 하려고 하잖아요. 자, 물건을 파는 사람과 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중간에 중개인이 있어요. 이걸 브로커라고 해요, 그냥. 중개인. 그럼 중개인이 이 가운데 있으면 이 두 사람을 다 이렇게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약간 거의 사기꾼 같은 짓들도 많이 하게 돼요. 그 환경에 가면 그게 보이고 그걸 하게 이렇게 돼요. 왜? 인간이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 이런 기본적인 브로커의 생리를 알아야 돼요. 모든 중개 이게 저기 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시장을 일부러 왜곡시키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제 어쩌면 그 허점을 아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브로커세가 어디든 다 똑같아요. 브로커 시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개나 거리나 거래할 수 있는 그 시장에서는 정보가 다 이게 이게 다 개나 거리나 아는 공유된 상태에서는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나만이 그 시장에서 나만이 그걸 중개를 할 수 있고 나만이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정점에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다못해 이런 물건이나 이런 브로커 시장도 그런데 이런 금융시장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중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고차 장사하고 중고차 장사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보면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전에 중고차 장사하는 분 중에 기획부동산 하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저기 투잡으로도 해요. 기획부동산을 하면서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피라미드 다단계 있잖아요. 그것도 하다가 한 사람도 있고, 그럼 그쪽 생리에 대해서 이게 많이 들어요. 근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 브로커 시장들은 비슷비슷하게 들어가요. 다 그게. 생리가 비슷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중고차 시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일을 기가 막히게 그 짧은 순간에 기가 막히게 배워요. 그리고 굉장히 천재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데 있다가 보면. 예전에 제가 아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도 다단계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중고차 시장 들어오니까 굉장히 그냥 맨손으로 돌아서 아무 자본금도 없이. 근데 순식간에 그냥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버리더라고. 이게 틀려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이게 브로커 이게 기본적으로 생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브로커의 그 물건이 뭐냐에 따라 따르지 나중에 이게 물건이 이제 중고차로 이게 바뀐 것 뿐이지 다 비슷해요. 부동산 브로커도 비슷해요. 중개인, 떡다방이나 이런 거. 예전에도 저기 뭐냐, 부동산, 원래 중고차에 있다가 부동산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중고차에서 이게 좀 돈 많이 벌고 그 스킬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차는 움직이는 물건이고 이게 거의 부동산의 성격과 동산의 성격을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게 중고차예요. 자동차. 왜? 동산은 움직이잖아. 엄밀히 따르면 자동차는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자산적인 개념이 이게 굉장히 강해요. 자동차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이잖아요. 차인데.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내가 전셋집에 있으면 전세 보증금 다음에 두 번째가 자산이 자동차예요. 아니, 집이 있으면 집이고 그 다음 대부분이 두 번째 큰 자산이 자동차예요. 바로 현금화 시키기도 좋은 게 자동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치 중고차는 동산과 부동산의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서류적인 거 거래하는 게 부동산 하는 거 거의 다 똑같아요. 뭐든 서류 필요하는 것도 다 그 절차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러면 만약 증권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틀려요. 이게 중고차 이쪽에서 금융적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약간 펀드 매니저 같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 뭐시기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우리 사무실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분 때문에 제가 약간 그쪽에 약간 생리를 약간 내가 좀 알아요. 좀 그 양반하고도 얘기를 했고. 이 머시기 양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옛날에 신차 삼성 거기 자동차에서 신차 영업사원 하다가 나중에 퇴직금을 9천만 원 받고 나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정규직을 갖다가 다 이게 없애고 대리점으로 다 가는 데라서 그때 정규직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명예퇴직이죠. 20대였는데 30이었나? 30살 됐을 거야 아마. 이게 5천만 원 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게 그때 그 2016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때 좀 좋았나 봐요. 그 장세가. 그래서 그때 대박을 쳐요. 근데 자기 돈만 한 게 아니라 그때 중고차 장사를 같이 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그럼 중고차 장사를 같이 하면서 뭘 하냐? 중고차 장사하면서 자기 돈은 다 주식으로 넣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중고차 시장에서는 매달 2부 이자 있잖아요. 월 2% 이상의 이자로 해서 중고차 장사는 그걸 하고 자기 돈은 주식에다 다 투자를 하고 근데 이 양반 말을 보니까 중고차 장사하고는 주식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저거니까. 그리고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해가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아는 지인들이나 이게 사람들 이런 커뮤니티 약간 좀 그런 카페 활동을 하나 보더라. 이런 금융 저 사람들. 그러면서 이게 주식 투자를 잘하고 그거에서 잘하니까 마치 펀드 매니저는 똑같아요. 그냥 자기 주식 계좌를나 이런 걸 맡겨버려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약간 좀 슈퍼개미까지는 안 했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자기 돈은 그렇게 매도가 안 됐던 것 같고, 자기 돈 굴리는 거는 내가 알기로는 매도까지는 뭐 슈퍼개미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대신 지인들이 이게 그 돈을 맡긴다고 그래요. 아니면 계좌 자체를 맡겨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면, 거기서 이제 몇 대 매수로 수익분의 몇 대 매수를 갖다가 이제 이게 나눠 먹는 식으로 해가지고 원체 수익률을 굉장히 잘 냈나 보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주식에 관심이 없어서 같이 밥 먹으면 이제 주식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다른 이제 직원들이 이제 주식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관심이 없고 그냥 듣기만 해. 그냥 저는 그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도박쟁이라고 저는 아예 이게 딱 머릿속에 이게 딱 깊숙이 이게 박혀있던 사람이어서 아유, 저 그냥 도박쟁이들 또 그냥 도박 얘기하네. 나는 이랬어요. 근데 그냥 들려오니까 그때 들어서 근데 나중에 그때 들은 풍월로 들은 말들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됐어요. 저도 주식 투자한 데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양반이 저걸 한테 펀드 매니저 같이 많이 역할을 해가지고 수익을 2016년도에 겁나게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투자금의 기본이 몇 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온 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투자금의 몇 대 몇을 먹는 거 가지고 그 지인들하고 막 저기 전화 통화상으로 막 그걸 이게 조율을 하고 좀 약간 싸우기도 하더라고. 내가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나는데 날 더 줘야지 않냐면서 막 이게 싸우기도 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 이 양반이 말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중고차, 그쪽으로 돈을 많이 벌면 중고차를 소홀하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고차 장사하는데 차에 관심이 없어. 왜냐면 주식에서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니까 나중에 중고차를 등한시하게 돼. 여기서 특돈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약간 좀 그쪽 생리에 대해서 약간 이게 보이더라고요, 좀. 그 당시엔 그게 몰랐는데, 이게 듣다가 나중에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저기 좀 간접 쪽은 좀 많이 접하거든요, 이게. 듣는 게 많으니까. 자료를 많이 찾고.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모든 게. 지금은 16분이구나. 자, 이제부터 이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펀드 매니저가 어차피 약간, 쉽게 말하면 자산을 갖다가 우리가 맡기고, 돈을 맡기고, 그걸 주식으로 통해서 그 펀드 매니저 재량에 따라서 수익률이 판가름이 나죠. 이제 뭐 제가 깊게 잘 얘기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펀드가 뭔 거는 잘 아니까. 근데 펀드에서 크게, 몇 가지만 저기 위험한 요소를 한번 할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을 내요. 뭐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올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한 저기 50%, 뭐 아니 70% 냈다고 해, 수익률. 이게 내가 고객이야. 내가 그냥 1억을 맡겼어요, 그냥 펀드 매니저한테. 1억을 맡겼는데 7천만 원이 이제 저기 이렇게 불어난 거야. 1억 7천을 불어난 거야, 그게. 그러면 7천만 원에 대한 수익이 났잖아요, 나한테. 근데 펀드 매니저한테 뭐 성과금 뭐 있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약간 부수적이거나 수수료나 아니면 거래세로 뭐 거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펀드 매니저들은. 그러면 내 능력으로 해서 펀드 매니저 회사나 입장에서는 내가 가서 70% 1년 동안 내 수익을 내버렸는데 장이 좋을 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1년 70% 수익이 났잖아요. 그럼 일부러 손실을 내버려요. 어떻게 내냐? 그 대신 자기네들이 그걸 먹어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은 작전주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개미들도 많이 똑똑해서 이게 갑자기 급등락하면 여기서 안 들어가요. 어지간한 바보가 아니면. 바보들이 들어가는 애들도 있긴 또 거기서 물리기도 많이 해요. 단타 친 애들이. 근데 대부분이 얘네들이 어떻게 잘하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이름 없는 이상한 좀 그 이름 없는 회사들 갖다가 시총 가격이 한 1,000억 원도 안 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1,000억 원 안 되는 회사들이 장난치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총 가격이 1,000억 원이 좀 안 되는 회사들 갖다가 거의 막 10배까지 올려요. 자, 감 잡으셨죠? 그러면 이런 이름도 없는 저기 검증도 안 된 회사들 갑자기 10배 올라가잖아요.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 10배 된 가격에서 개미들도 어지간하면 잘 안 사요, 이게. 요즘 개미들이 똑똑해가지고 최소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그걸 올려요. 어떻게 오느냐, 자기네들이 여러 이게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이게 호재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올려요. 자기네들이 거래를 하잖아요. 그냥 올려버려요. 근데 올렸을 때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누군가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한 주당 한 주에 그냥 1,000원짜리였어. 1,000원짜리인 게 10,000원 올랐어. 그럼 누군가 10,000원에 먹어줘야 돼요. 근데 개미들 요즘 그 바보같이 예전에 그 많이 당했는데 잘 안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펀드 이쪽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처음부터 다 그 작전을 짜요. 단순히 개미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개미들 돈 털어 먹으려고 그게 작전을 했는데 개미들이 잘 안 속으니까, 그럼 이게 1,000원짜리 했던 게 10배로 10,000원까지 올랐어, 예를 들어서. 시총 가격이 1,000억 원도 안 되는 회사면 10배로 올라도 시총 가격 1조 원이 안 넘어요. 그게 가능해, 이런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1,000원대, 주식 한 주당 가격이 1,000원대, 10,000원 이상이 거의 넘는 경우가 있어요. 넘는 경우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10,000원 이하 1,000원대 가격이하고, 첫 번째. 그런 주식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시총 가격이,
이게 저기 뭐냐 1,000억 원을 어지간히 안 넘는 게 좋아요. 시고 가격이 높으면 회사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10배나 뭐 3배, 4배, 5배, 10배를 뻥튀기 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금감원 애들이 이걸 바로 이제 달려들고. 근데 이게 작은 데는 이게 좀 그게 쉬운가 보더라고요. 시총가격이 작아요. 그래서 시총가격이 작은 회사들의 그런 회사들 봐요. 이제 세 번째, 어떤 회사냐. 이 회사가 자산도 없는데 테마성이 굉장히 짙어요. 바이오에서 뭐 했더라, IT에서 뭘 했더라, 뭔 기술이 있더라, 뭔 뭐 신약 기술이 뭐 있더라, 이게 무형 자산이라고 하죠. 뭔 연구 개발인데 나중에 한 번 터지면 이 회사의 가치가 뭐 몇 조 돈으로 떨어지더라, 미래에 뭐 네이버 구글이 될 것 같더라, 같은 회사들이에요.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 이게 뭐냐면 자산은 별로 없는,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유형 자산이 없어요. BPS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뭐가 많냐? 테마성 무형 자산 같은 게 좀 약간 좀 이게 안개 속에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보이지 않다가 자기네들이 원할 때 그걸 툭 이게 대중들한테 이게 툭 던져요. 그걸 갖다 정보를. 예, 그게 이제 증권가 찌라시에다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터넷 이런 데 이제 정보가 퍼지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뉴스로 이렇게 나오죠. 대부분 이게 3대 요소예요, 그게. 대들기면 시총가격이 1,000억 원을 안 넘는 회사. 그리고 1,000원대, 10,000원 이상은 대들기면 안 넘는 회사, 한 주당. 그리고 세 번째가 얘네들이 무슨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무형 자산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테마성이 굉장히 진한 회사. 이런 회사들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을 갖다가 테마가 뭐 있다면 그걸 공개를 하면서 얘를 갖다 갑자기 1,000원짜리 회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거의 10,000원까지 뻥튀기를 시켜봐요, 10배를. 그러면 이렇게 10배까지 뻥튀기를 하면 당연히 그 전에 다 사놨죠, 얘네들이.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대포 계좌를 다 사놨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 얘네들 굉장히. 얘네들도 금융감독이나 당국들을 다 속이는 게 굉장히 고수기 때문에 얘네들 다 이제 그걸 만약에 걸렸을 때는 그 바지 사장 애들이 다 이제 그 동화반 꼬리 자르기 하면 동화반 꼬리 끝에 이제 바지 사장들이 있어요.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깜빵 이렇게 끌려가게끔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이게 목모고 머리는 다 도망가, 기본적으로. 못 잡아. 잡는 경우를 내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본체하고 머리를 잡는 경우가 없어요. 원체 전투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자기네들끼리 몰라요. 그래서 동화면 딱 자르고 가버려. 그러면 바지 사장 애들이 그냥 몇 년 살다 와. 보통 경제사고 보면 2년, 3년이에요. 그냥 2년, 3년 군대 한번 갔다 왔다 생각하고, 그러면 2년, 3년 동안 연봉 몇 억에서 한 10억 정도 받고 이렇게 걔네들은 다, 지가 들어가 알아서. 걔네들 잡아봤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 본체를 못 잡아요. 점조직으로 원체 치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머리싸움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걔네들이 노는 데는 그냥 가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걸 어떻게 했냐, 그걸 다 작업해요. 그럼 얘네들이 펀드 회사들하고, 조인된 펀드 회사들하고, 사모펀드 애들이 좀 그런 것도 많아요. 이게 사모펀드 애들이 장난을 그걸 많이 쳐. 고객들의 돈을 뺏기 위해서. 그러면 이 뒤에서는 다 이 작전, 이게 딱 설계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펀드 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펀드 회사들이 그 회사를 1,000원짜리 회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10배로 만으로 뻥튀기 시켜서, 물량은 작전 애들이 당연히 갖고 있죠. 그럼 펀드 매니저들이나 펀드 회사 쪽에서 다 이거를 이제 섭외를 다 이제 해. 이미 다 이 돈을 갖다가 빼려고 하는 이제 펀드 회사들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신호가 오면 10배로 이제 이게, 올랐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이제 그걸 사주냐?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돈 아니야. 누구 돈이야? 고객 돈이에요. 고객들이 펀드 회사, 특히 사모펀드가 많아요, 그게. 사모펀드를 조심해야 돼요. 사모펀드 애들이 그걸 갖다가 일부러 사요. 그 10배 뻥튀기 된 거. 그럼 뭐 뻔하죠. 10배 뻥튀기 됐으면 나중에 10분의 1 토막으로 다시 원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거기다 맡긴 돈이 1억을 맡겼으면 이제 다는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티가 나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분의 1 토막을 내는데, 포트폴리오 중에 예를 들어서 올해 너무 많이 벌어서 1억 원을 1억 70% 수익을 내서, 그러면 1억 7천이 됐잖아요, 맡긴 게.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욕은 안 먹을 정도로 이제 제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정도로 하냐? 그 해 수익률을 갖다가 한 저기 목표가를 70%가 나왔어. 그럼 어디까지 하냐? 30%까지 작업을 해요. 그게 언제 때 많이 일어나냐면 휴가철 때 많이 일어나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휴가철이죠. 왜 휴가철 때 많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휴가철 때 펀드 매니저들이 장기 휴가를 가요. 아, 너 성과 많이 냈으니까 회사에서 너 하와이에 이렇게 끊어줘요. 다 회사하고 다 연결이 됐어요. 그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가 저기 그 관리하던 그 펀드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그 전에 사놔요. 휴가 가기 전에. 지금이 이 작업을 많이 해요. 휴가철 때. 그래야 나중에 자기네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서 내가 휴가 기간이라서 그거 못 봤다. 그럼 언제 사느냐? 그 저기 10,000원, 1,000원인 게 10,000원에 오를 때 휴가 가기 한 거의 한 달 전쯤에 부터 이거 조금씩 다 사놔요. 펀드 매니저들이. 그러면 이 당연히 그 10배 오른 게 나중에 원자리로 돌아가면 10분의 1로 떨어지겠죠,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그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된 거 펀드 매니저가 사고 가요. 그리고 언제? 휴가 때 어떻게 냐 휴가 때 이제 이게 거시기가 이 쭉 이제 빠져나가요. 그때 세력들이. 왜? 그래야 펀드 매니저도 나중에 이게 저기 자기가 빠져나갈 수 구멍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객들이나 이게 해가지고 왜 그거 최고 그 빠질 때 왜 또 그때 왜 그거 안 팔았냐고 하면 저 휴가 기간이라서 그때 내가 차트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요, 얘네들이. 그래서 보면 작전들이 휴가철에 펀드 매니저들이 그 저기 휴가 가기 전에 그 10배 이상 작전세 이미 다 짜고 쳤어. 그리고 손실을 내요. 그러면 연 70% 수익을 냈던 걸 갖다가 연 30%를 수익률을 일부러 깎아대요. 그리고 40% 갖다가 다 이제 저기 다 여기 다 이제 같이 이제 다 펀드 매니저는 뒤에서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어차피 내 돈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으로 나눠 먹어요. 어차피 손실 나도 1년에 30%만 30% 수익 내도 고객들은 오 잘했다고 하거든. 원래 70% 수익 난 건데 일부러 40%를 그렇게 빼돌려요. 작전을 통해서. 이게 비일비재예요. 지금이 휴가철이에요. 휴가철 때 펀드 수익률이 갑자기 떨어지는 데는 그 시점 타고 다 맞아요. 다 뒤에서 펀드 매니저하고 세력들하고 여러분들의 펀드에다 투자한 돈을 갖다가 사기쳐서 이게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그게 휴가 기간에 많이 걸려요. 왜냐면 휴가 기간 때 너 왜 그거 저기 안 뺐어? 그거 급나가는데. 그럼 뺐어야지 하면 저 휴가 기간이라서 제가 차트를 볼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펀드 매니저는 그걸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작업해요. 지금이 휴가 기간이잖아요. 이때 그 작업을 많이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휴가 전에는 펀드 수익 높았는데 저기 휴가 기간이 지나고 이게 장기 휴가 기간이 있어요. 설, 추석 해가지고 그때 대부분 많이 이걸 밑작업을 해요. 장기 휴가나 뭐가 이게 적어 있을 때가. 그럼 이게 휴가 기간에 갑자기 펀드 수익률이 급감을 하잖아요. 다 100% 거의 맞아요. 99.9%는 갑자기 수익률이 급감을 하잖아요. 수익을 그 전에 많이 했는데 급감을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이게 빼돌리는 케이스예요. 이제 그거로 통해서 펀드 그 데이터로 통해서 펀드 매니저가 장난을 치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사례예요. 이미 다 얘네들 다 짜고 치고 해. 펀드 매니저만 짠 거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회사 경영진들이 다 이거를 시켜요. 펀드 매니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중에 경영진이나 사장들은 나중에 얘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막 금감원 이게 끌려가거나 이게 고소 당하잖아요. 그럼 얘만 쳐내면 돼. 위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다 먹어요. 이게 경영진 애들이. 이미 다 짜고 쳤어. 펀드 매니저 혼자서 그거 못해요. 왜냐하면 경영진이 봤을 때는 얘가 이게 장난하네. 걔네들은 다 알아봐. 못 알아보는 게 아니야. 얘 뒤에서 적었네. 이 회사 자체가 건전한 펀드 회사면 펀드 매니저 애들이 이게 작전하고 뒤에서 해가지고 이게 하잖아요. 다 알아. 말도 안 되는 종목 갖다 사는데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왜 샀냐고 이거 작전해가지고 좀
고점에 저점에 있는 거는 못 찾아도 고점에 작전 했더니 했는 거는 조금만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지금 아는 사람들 다 그거는 그 정도 파악은 해요.